자, 명절에 집에 있기 싫으신 분들이 우리 방송에 자꾸 들락거리시네. 자, 시작합니다. 정권 연장을 위한 싱크탱크 252회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제 앞에 추석에 집에 있기 싫은 이상구 복지과 소사이어티 원장위원장이 나와 계십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상구입니다. 집에 있으면 뭐해? 막 애들이 귀찮게 하고 막. 이 귀찮게 할 애들도 이제 별로 없고, 아하. 잘해지는 거 나니까 좀, 심심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또 중간에 미팅도 한두 차례 하고 제가 왔습니다. 시국이 이런데 지금 추석이 중요해. 코로나 때문에 일부러라도 추석을 그러니까 안 지내려고. 예. 저는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내가 방역을 막 열심히 우리가 더 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나 혼자 추석에 고향 내려가 버리고 그러는 건 좀 너무 뭐랄까 그러니까 위선적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못 내려가겠더라고요. 그러면 안 내려갔던 증거를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방송을 하는 거예요. 뭐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재단에 그 방역에 협조를 하자 뭐 이런 정도로. 그렇죠, 그렇죠. 예. 그리고 새날의 어떤 모토가 이슈에 대한 실시간 대응하는 능력을 갖추자. 그러니까 사실 팟캐스트나 이런 쪽에서 우리가 원조인 것들이 되게 많잖아요. 데일리 방송 이런 게. 그렇죠. 왜냐하면 옛날에 낙고무수 때는 이슈를 일주일치 몰아들어야 되는 이슈가 끝났을 때 그게 너무 그래서 우리 이제 경쟁 상대가 YTN이다. 예. 그렇다 보니까 저는 항상 하는 말이 그런 거예요. 예. YTN이 명절에 쉬면 우리도 쉽게 뭐 이런 정도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YTN이 350억 정부 지원 받는데 우리는 35억도 못 받으니까 그런 것도 경쟁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35원. 받으면 또 뭐 우리가 할 수 있는 말 다 못하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자, 여러분 추석 연휴가 끝나자마자 이거 꼭 해주셔야 돼요. 복지과 소사이어티 후원이요. 꼭 해주셔야 돼요. 예, 뭐 연휴 중에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전화 안 받는다고 막 난리치시던데 내가 후원하려고 전화했더니 전화 안 받는다고. 예, 그래서 다시 전달했습니다. 네. 꼭 화장실 갔을 때 전화 왔더라고요. 이런 이야기도 하시고. 02 지금은 안 되죠. 예, 지금은 좀 쉬고 계시니까. 어쨌든 명절 끝나시고 02-3272-2353 02-3272-2353 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주제 이야기하기 전에 예. 우리 위원장님 고향이 어디세요? 저는 나기는 대구에서 났는데 살기는 또 부산 경남 쪽에서 많이 살고 이렇게 해서 뭐 이제는 전국이 다 고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야, 정치하실 거예요. 대구의 아들, 경남의 아들, 이런 거? 그런데 실제로 제 나이 또래는 뭐 그렇게 좀 삶이 저절로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뭐 대학을 서울에서 다닌다든지 아니면 직장 때문에 서울 올라온다든지 이렇게 해가면서 실제로 전국 곳곳이 자기 연고지가 되는 거죠. 심지어는 저희 친구는 이제 군복무 대신에 그 공중보너사를 하는데 그게 제2의 고향이 돼가지고 그쪽에 아예 정착해서 사는 친구도 있고 해서 사실 이제 뭐 우리 시대에는 고향이란 개념도 많이 없고 또 영원한 구분도 그렇게까지 많이 안 느끼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정치에만 오면 좀 그런 게 아직도 남아있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그렇죠. 어떤 분은 이제 지역 감정 막 선동하면서 이제 어디가 나를 버리면 나는 정치생명 끝난다 막 이런 얘기 하시는데 저도 서울 산 게 제 고향에 살았던 것보다 길어요. 기간이 훨씬 더 깁니다. 그렇죠. 아직도 사투리가 남아있다고는 해도 그리고 고향 내려가면 오히려 불편해요. 그냥 만난 사람도 별로 없고 내 생활 기반이 아니니까. 근데 저는 가끔씩 이제 내가 나이 먹었다고 느끼는 게 간혹은 어렸을 때 살았던 시골의 정치, 그때 어르신들, 그리고 그 인심, 이런 게 되게 그리울 때가 있어서 나도 이제 나이를 먹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리고 이제 완전히 은퇴하고 어디 가서 노후를 보낼래? 라고 물으면 그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자기한테 마음의 고향인 쪽이 예를 들면 산속에서 살았던 사람은 산이 편하고 바닷가에 살았던 사람은 바다가 편하고 그렇다 하더라고요. 저는 어떤 특정한 일정한 나이를 먹으면 이제 시골 내려가 살고 싶다는 생각을 지금도 하고 있어요. 농사 짓는 거 좋아합니다. 이렇게 텃밭 하나라도 가꾸는 거 좋아하는데 문제는 이제 오늘 주제랑 또 연관을 시켜보면 어르신들. 저는 사실 제가 나이를 더 먹었을 때 사람들이 나보고 저 노인네라는 소리가 들을까봐 아직은 좀 겁나는. 근데 노인네라는 표현보다는 뭔가 좀 어르신. 전 이제 의도적으로라도 길거리에 계시는 분들 이렇게 말 걸 일이 있을 때는
아버지 어머니라는 표현을 주로 많이 쓰거든요. 아버님, 요거 들어드릴까요?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근데 이제 보통 이제 나이 먹은 사람, 노인 뭐 이렇게 표현을 쓰면서 이제 뭐랄까 자기는 언젠가 안 늙을 것처럼 네. 표현하는 것 좀 문제 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리고 사회가 복잡해지니까 더 그런 이제 익명성이 보장되지 않는 그런 서로 다 아는 그런 커뮤니티가 나이 들면 더 편해지는 그런 현상이 또 생기는 것 같습니다. 예. 자, 우리가 이 오늘 주제를 한번 다룬 적이 있습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 관련해 갖고 네 맞습니다. 사실은 효자 대통령 뭐 이런 개념인데 예, 저번에는 돌봄이었고요. 그렇죠. 그 돌봄이 이제 보통은 이제 장애인 뭐 예, 다 어린 포함해서 아이들 했죠. 포함해서 예. 돌봄이고 오늘은 어르신들. 예, 좀 더 특화해서 네. 특히 추석 때 뭐 고향에 가신 분도 그렇지만은 고향에 못 가시는 분들은 시골에 부모님 계시니까 마음이 저 뭐 뵙지는 못하더라도 잠깐 전화 통화를 하더라도 좀 짠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그 우리 세대의 보편적이고 공통적인 문제거든요. 어르신 그 가까이 오시면 저 불편한데 멀리 계시면 또 걱정되고 예. 이분들을 어떻게 돌봐야 되나 이게 뭐 부담이기도 하고 사명이기도 하고 또 마음의 짐이기도 하고 예. 근데 이런 부분을 해결해 주는 게 정말 중요하고 시급하거든요. 예. 그래서 문재인 정부 때 상당히 많은 시도도 하고 진전을 했습니다만은 결국 아직은 미흡한 상황이 많은데 차기 정부에서 노인 인구 1,000만을 맞게 됩니다.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가게 되는 상황이 오거든요. 이게 한 30년 만에 어마어마하게 올라갔더만요. 그렇습니다. 어. 지금 베이비붐 세대들이 노인이 되면서 그 최소한 60 내지 70만 명이 매년 노인으로 들어가고 계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아마 가장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어서 오늘 추석을 계기로 노인들 어르신 돌봄을 한번 좀 생각해 보고자 다시 한번 주제를 잡아봤습니다. 예. 옛날에는 자식들이 부모를 모시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예. 지금은 그런 경우가 오히려 특이한 경우여서 칭찬을 받죠. 네. 아, 저 효심이 대단하시다 이렇게.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사회적 분위기가 부모를 안 모시려고 하는 흐름이 분명히 있고요. 예. 그게 사회적으로 그게 당연시되면 그런 문제가 사실 좀 덜 발생하기도 할 텐데 그러면 이제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돼서 치매 부모님을 내가 직접 치료해야 되는 거랑 똑같이 네. 어르신들의 문제를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 어떻게 돌볼 수 있을 것이냐 그 이야기예요 지금. 맞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뭐 맞벌이 부부가 아니어도 그 실제 도시 생활을 한 분들이 노인을 모시고 살기가 쉽지가 않은 구조로 돼 있거든요. 예. 그럼 노인들도 사실은 도시에서 적응하고 사는 것이 이 도시가 노인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주거 공간의 문제부터 복지의 문제 또 의료의 문제 굉장히 복합적인 문제인데 이제는 전체 인구의 그 5분의 1 20%가 노인인 사회에서 우리가 살게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본격적으로 고민하고 준비하고 대비해야 되고 특히 중요한 것이 이걸 더 이상 개인 책임으로 예.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국가가 책임지고 사회가 책임지고 우리 모두의 그 책임이 돼야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될 겁니다. 예. 그러니까 출생률은 떨어져서 전 세계 꼴등 예. 0.9도 그 밑으로 떨어졌더라고요. 그렇습니다. 0.8 얼마니까 두 사람이 결혼해서 아이를 한 명도 못 낳는 시대. 더더군다나 코로나 때문에 이제 결혼식 자체가 어려워지니까 밀다가 그냥 하지 말자. 근데 다른 나라는 결혼 안 해도 애 낳고 사는데 우리나라는 결혼 안 한 부부가 애 낳는 경우가 그렇게 거의 없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출산율이 뚝뚝뚝 더 떨어지게 되는. 그렇다 보니까 장수 시대의 어르신들은 오래 사시고, 예. 그러니까 고령 인구가 엄청 많아지고, 예. 지금 그때 정년도 지금 뭐 바꾸자라는 지금 그게 있지만 쉽게 손댈 수 있는 것도 아닌 것 그렇습니다. 같고요. 예. 자, 근데 최근에 이재명 후보가 어르신, 환자, 장애인, 아동, 영유아 등 5대 돌봄 국가 책임제를 시행하겠다 공약을 했어요. 5대 돌봄 국가 책임제. 예. 어떤 내용이었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그 발표문을 보고 특히 감동받았던 게 그 대한민국이 명실상부한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더 이상
돌봄이 가족의 몫으로 남아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선언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부터는 돌봄은 국가의 책임이기 때문에 이 돌봄 중에서 뭐 가장 심각한 게 어르신 돌봄이고 또 환자, 장애인, 아동, 영유아 이렇게 5대 돌봄을 이제 국가가 책임지는 시대를 열겠다라고 선언을 하시는 거고요. 예. 특히나 그 발표를 할 때 인용했던 내용들이 참 구구절절히 가슴에 와닿는 내용들이 많았었는데요. 환자를 위해서 가족 중 한 사람이 병원에서 숙식을 같이 해야 되는 지금은 이게 당연하게 생각하는데 세계 어디에도 이런 나라는 없거든요. 그리고 장애인을 위해서 가족 중 한 명이 온종일 돌봄에 매달려야 되는 일, 또 치매나 중증질환을 앓는 어르신 때문에 온 가족이 불안에 전전긍긍하는 일, 이런 것들은 이제는 개선돼야 된다. 그러면서 돌봄은 더 이상 가족의 일방적인 희생이 되어서도 안 되고 또 시장에서 구매하는 상품이 되어서도 안 되고 우리 사회의 공동 책임이 되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 우리 사회가 공동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 그 5대 돌봄 국가 책임제를 하겠다라고 말씀해 예. 주셨고요. 특히 이 5대 돌봄 안에는 너무 많은 내용이 들어있는데 이런 부분을 언론에서 제대로 보도를 안 해줘가지고 그 중에 우선 노인 돌봄만이라도 한번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뀔 것인지를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그 주제를 중요한 선정했습니다. 얘기네요. 왜냐하면 이게 어떤 누구에게도 해당되는 문제예요. 그렇습니다. 뭐 부모 계시는 분들 또는 본인도 그 상황에 들어갈 수 있고 수도 있고요. 복지는 특별한 일이 없는 한 후퇴하지는 않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시점에 어떤 단계를 조금 확 뛰어서 올려놓으면 그 밑으로 떨어지지는 않는 우리가 무상급식 등에서 보다시피 지금 무상급식 안 한다 그러면 그때 무상급식 반대했던 분들까지도 굉장히 화를 낼 것 같은 이런 그렇죠. 거라 복지는 그런 측면이 있는 거예요. 특히나 옛날에는 이제 그 노년 부양비라고 하죠. 생산 연령 인구 100명당 몇 명의 노인을 이제 부양해야 되는가를 나타내는 지표인데 옛날에는 20명의 생산 연령 인구가 한 명의 노인을 부양했는데요. 앞으로는 4명이 한 명을 부양해야 되는 사회가 옵니다. 예. 그러면 상대적으로 개별 생산 연령 인구들이 제한되는 그 노인 부양에 대한 부담이 커지거든요. 예. 그런 부분을 사회적 합의 없이 국가가 시행할 수도 없고 국가가 관여하지 않으면 이게 전부 개인의 책임이 되면서 노인 방치나 노인 학대 이런 것들이 생겨나게 되고 노인이 학대받고 방치되면 그거는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된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사회의 어떤 기본을 지켜내기 위해서라도 이 부분은 이제는 국가가 나서서 그 국가의 책임으로 그 하는 부분을 이제는 콘센서스를 모아가야 되고 예. 책임으로 한다는 말은 국민들이 세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도를 통해서 같이 부담한다는 이야기거든요. 예. 그것이 되기 위한 사회적 합의를 이번 대선 기간에 좀 만들어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좀 전에 채팅창에 아마 보수 어르신 같습니다. 예. 세금 올라가는 소리다 이렇게 예. 하는데 이게 참 답답하다는 느낌보다는요 좀 무지하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저분은 세금 낼 게 별로 없으실 분일 거예요. 예. 그러니까 세금이라는 제도를 통해 가지고 부를 재분배해요. 돈 많이 버는 사람 많이 내고 못 버는 사람은 안 내고 그래서 그 세금이라는 게 공공으로 모아지면 이게 이제 국가 예산이 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아까 그 보수 어르신이나 보수 쪽 사람인 것 같은데 이분은 부모님이 또는 아이가 국가가 돌봐주게 되면 나는 세금을 사실상 거의 안 내거나 적게 내고 그 서비스를 받게 되는 거고 사실 정반대로 세금을 많이 내는 부자들은 이런 국가의 역할 속에서 뭔가 보람도 느끼면서 서로가 이렇게 공존하는 시대를 만들 수 있는데 세금 낼 것 쥐뿔 넘은 사람들이 세금 올라가는 소리다고 이야기하면은 이게 이제 소위 말하면 노예의 삶인 거죠. 예. 내가 너무 말을 세게 했나요? 예. 그리고 또 그런 세상을 한 번도 경험을 해보지 못하셔가지고 뭐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뭐 그분은 앞으로 혜택 받을 일이 대부분이고 부담을 해야 될 일은 훨씬 적겠지만은 예. 사실은 젊은 연령들의 인구가 부담을 사회적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도 이런 공론화 과정과
또 국민적 합의 과정이 있어야 되고 이번 대선에서 이 노인 돌봄에 대한 저 대통령의 공약과 아젠다를 가지고 그 여야가 같이 토론을 하고 그 속에서 어떤 국가적 공감대를 찾아가는 것이 또 대선이 그 해내야 될 어떤 역할이 아닌가 싶고요. 특히 지금 이미 노인이 849만 명 정도 그 16%를 넘었거든요. 예. 그런데 이 중에서 문제는 초고령 노인 80세 이상의 초고령 노인이 198만 명입니다. 이미. 그러니까 200만이 가까이 되신 거죠. 여러분 주변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요즘 뭐 환갑 65이라고 노인이라는 표시 내면 욕 듣거든요. 그런데 75세 넘어서 80세 되면 주변에 아마 건강하게 다니는 노인보다는 아픈 노인이 훨씬 더 많으실 거고 85세가 넘어가면 사실은 와상 노인들이 점점 많아집니다. 제가 예전에 일본의 그 동경대학교 교수님하고 이제 노인복지 정책에 대해서 토론을 하다가 이분이 한국의 노인 인구 비율이 얼마나 되냐 물었을 때 그거는 뭐 지금 현재 얼마고 앞으로 몇 프로 되고 이렇게 줄줄줄 꿰었는데 초고령 노인이 얼마나 됩니까? 이걸 물어가지고 제가 좀 당황했었거든요. 우리는 그때만 해도 초고령 노인 인구의 숫자나 비중을 별로 고민 안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일본은 이미 그때 후기 고령자 특별법이라 해가지고 일반 노인 중에서도 이미 초고령 노인에 대한 문제를 따로 다루는 법을 만들 정도로 대응을 하고 있었는데 그 시기가 이제 우리한테 다가온 거예요. 그래서 80세 이상의 초고령 노인 이분들은 질병 양상이나 액티비티나 돌봄 서비스나 다 다르거든요. 이런 부분을 이제는 세분화해서 대응을 해야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예. 좀 다른 이야기인데 나는 비슷한 맥락이라고 생각해요. 최근에 그 서울 지하철 파업할 것이냐 말 것이냐 했다가 파업은 이제 보류가 됐는데 결국에 거기서 이제 가장 중요하게 대두된 문제가 어르신들 무임승차하는 거. 요게 나오는 어떤 그 적자가 어마어마하게 비중을 두고 있다. 그러면 그 어르신들은 지하철을 공짜로 타시면서 세금 올리는 건 반대를 해요. 이게 자신들은 지하철을 공짜로 타면서 청년들한테 뭐 수당 나눠주는 건 반대하시는 이상한 이율 배반이 좀 포함되어 있거든요. 결국에는 그게 다 세금으로 메꿔줘야 되는 건데 그렇습니다. 본인은 세금 낼 게 없으신 분이 좀처럼 세금 올라가는 소리다 이렇게 하시면은 그분이 내 부자면 이해해요. 내가 부자야 그래서 뭐 1년에 몇 억씩 세금 내신다 그러면 이해합니다만 뭐 이런 분들이 세금을 올리지 않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하루 종일 일해가지고 일당이 5만 원이다 칩시다. 어떤 사람은 하루 종일 일해가지고 일당이 심한 경우에는 몇백만 원, 몇천만 원인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 구조는 사회가 만들어준 구조인데 그렇게 해서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이 세금을 많이 내줘야 그 사람이 돈을 더 버는 구조로 가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해를 못 하시는 거죠. 가난한 사람이 왜 돈 많은 사람 세금 내는 걱정을 합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정치도 이제는 예전에는 우리가 이 아주 나쁜 것이라고 잘못 배웠던 계급 투표, 계층 투표 이쪽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아직도 지역 투표, 이념 투표가 좀 많은 부분이 있어서 이게 걱정이 됐는데요. 노인 무임승차라는 표현보다는 노인 공로승차 이런 형태로 이름을 바꾸고 결국 이거는 이제 개별 광역시에서 부담하기는 부담스러운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노인복지 차원에서 일정 부분을 국가 보조해 주는 건 맞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노인들이 그 무임으로 그 승차를 하면서 다니는 것이 경제의 선순환에 기여하고 노인 건강에 기여해서 의료비를 절감하더라 이런 연구들은 꽤 나와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좀 강조하면서 정면으로 이걸 공론화하고 누군가는 과잉목에 방울을 단다고 이 부분을 국비를 지원하는 것도 이슈로 해서 한번 토론을 해봐야 되는 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사회가 유지가 되기 위해서는 유지 비용이라는 게 필요하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국민의 삶의 질을 같이 올릴 수 있으려면 결국에는 또 정세의 얘기가 나와야 되고 복지는 우리가 문 대통령 이후에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OECD 절반 수준밖에 안 되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되고요.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 선동해가지고 뭐 세금 덜 내고 싶어하는 그 선동들이 다
넘어가시지 말길 바라겠고요. 자, 어쨌건 돌봄 서비스 중에 가장 심각한 것이 노인 요양을 포함하는 노인 돌봄 부담인데 이거 어떻게 개선할 수 있습니까? 그 다른 후보님보다 이재명 후보가 가장 빨리 가장 그 분명하게 정책을 밝혔는데 지금 이제 그 문재인 정부에서 일부 시범 사업 정도 하고 있는 커뮤니티 케어를 전면화하겠다라는 정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이 집이나 동네를 벗어나지 않고도 그 자기가 살던 지역사회 내에서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접근성을 강화하는 커뮤니티 케어를 이제 기본 전략으로 제시하면서 방문 간호나 방문 의료 서비스 같은 걸 전국적으로 확대하겠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이 병원 대신 가정에서 자기 집에서 재활과 간호와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 인프라를 확충하는 그런 정책을 하고 재가 및 방문 간호와 재활 서비스 강화를 추진하겠다 이런 이제 정책을 발표했는데 이게 사실은 돈이 꽤 듭니다. 그리고 제도도 바꿔야 되고 법도 바꿔야 되는데요. 예를 들면 지금 노인 장기 요양보험에는 그 노인 전문 병원이나 노인 요양원에 입소하는 건 다 해주거든요. 그런데 이 약간의 치매나 장애가 있는 분들은 이 보장부 지원 정도만 해주고 있는데요. 이게 아니고 재활급여를 노인 장기 요양보험에 추가하겠다라는 선언을 했어요. 그 말은 뭔 말이냐면 이 노인들이 연령대별로 60대는 60%, 70대는 70%, 80대는 80%가 장애인입니다. 이 뭐 무릎에 아프고 허리가 아프고 이런 것 때문에 거동을 못하는 그런 장애를 등급 판정을 받으면 다 나오는데 이분들이 장애와 더불어서 살 수 있게 하려면 매일 병원 간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재활 프로그램을 같이 해야 되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국가가 제도적으로 보장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너무 아파갖고 병원에 가서 물리치료도 못 받는 분은 방문 물리치료사 가서 물리치료를 해주겠다는 거죠. 그리고 그 병원에 입원할 만큼은 아니지만은 집에서 도저히 돌볼 수 없는 그런 분들은 방문 간호사 집집마다 방문해서 간호 서비스를 해줄 수가 있거든요. 이런 서비스를 하는데 돈이 들지만은 여기에 고용이 창출되고 삶의 질이 보장되고 인간의 존엄성이 지켜지는 그런 사회로 만들어지는데 이 노인들 돌봄을 그 모든 것들을 지역사회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추가로 그 4차 산업혁명 기술들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쉽게 표현하면 커뮤니티 케어죠, 일단은.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기술적인 거 지금 화면에 보시는 예. 취약계층 스마트 헬스케어라고 해가지고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오른쪽에 있는 게 약통인데요. 네. 저거는 이제 그 4일분 각 한 통에다 하나씩 이렇게 넣어가지고 4일분이고 일주일분은 저 칸이 7개 있는 것도 있는데요. 이 약통에 그 스마트 기기가 첨부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약 먹을 시간 되면 자기 핸드폰을 떼 연락 와요. 약 드세요 하고. 그리고 어떤 통은 약 뚜껑을 열면 이제 이게 통보하고 약 뚜껑을 안 열면 또 의사나 담당 간호사한테 한 번 더 경고해주고 두 번, 세 번 해도 안 가면 그 의료인한테 연락이 가는 거죠. 그럼 뭔가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 직접 가봐라. 예, 가정 방문을 하든지 전화를 하든지 이렇게 하게 하는 거고요. 또 좀 더 발달된 거는 약 뚜껑을 열어서 약을 입으로 털어 넣어야지 이게 경고가 안 가는 그런 기기까지 나와 있습니다. 진짜요? 예, 그 약통의 기울기 같은 걸로 감지하나 보다. 그 안에 캠코드를 붙여가지고 카메라가 이 입으로 넘어가는까지 체크를 해서 인식을 해주는 거예요. 이야. 그런데 노인들이 약 시간을 잊어버린 것도 있고요. 약 종류가 많으니까 그 뭘 먹어야 될지 몰라서 못한 것도 있고요. 세 번째 그 약 잊어버리고 안 드시면 이게 중증 질환으로 악화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혈압약 하루 뭐 3원 5원짜리만 드셔도 뇌졸중 안 걸리고 당뇨병만 드셔도 그 혈당이 컨트롤되면서 그 혈당 쇼크가 되고 이런 거 막을 수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약통을 통해서 매개해 주겠다는 거예요. 여기 일본도 비슷한 게 있죠. 예. 뭐 일본은 우리보다 고령화가 좀 더 일찍 됐다 보니까 좀 더 빨리 발전돼 있는데요. 그래서 요거를 일주일분으로 한 데도 있고 또 동그랗게 한 데도 있고 하여튼 디자인은 여러 개가 나와 있더라고요. 요런 그 스마트 헬스케어 기술이 있으면 특히나 지난 시간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듯이 그 혈당 패치 이런 것과 연동해가지고 인슐린 함량을 조절한다든지 이런 식의 스마트 케어도 가능하고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거는 그 AI 인형들입니다.
아래쪽에 있는 것은 이제 일본에서 먼저 나왔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걸 효도리를 하더만요. 손자 손녀 인형입니다. 효돌이. 예. 그래서 인형 안에 AI 스피커를 넣어가지고 손주하고 이야기하듯이 할머니가 이야기하면 치매 예방이 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손녀 머리를 쓰다듬다든지 다독거린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 노인들의 기능을 감소되지 않게 해주는 거. 예. 또 위에 있는 그림은 AI 스피커인데 화면도 나오고 여러분 진이 무슨 음악 틀어줘 이런 것들을 좀 더 발전시킨 거예요. 그래서 주고받고를 지금 27번까지 하는 기술이 우리나라에 개발돼 있거든요. 대화를. 예. 그러니까 어떤 대화를 하면 그 대화에 맞는 적절한 반응을 보여주고 이걸 주고받고를 하는 거예요. 아드님한테서 전화 왔습니까? 전화 왔는데 빨리 말도 못하고 끊어서 무슨 이야기 했나요? 이렇게 이제 주고받고를 계속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노인이 말을 안 하면 거꾸로 AI 스피커가 말을 걸어줍니다. 예. 어르신 오늘 식사하셨나요? 그러면 이제 그 어르신이 좀 우울증이나 치매가 있어갖고 대답을 못 하고 있으면 한 번 더 물어주고, 그다음에 식사를 했다면 그 반찬은 뭘 드셨나요? 또 음식은 어땠나요? 국이 짜지 않았나요? 이렇게 해서 자꾸 대화를 이어가면 치매가 상당히 예방되는 것으로 나옵니다. 자, 대선에서요, 대장동이나 이런 아젠다보다 이런 아젠다 갖고 서로 토론하는 것도 재밌을 것 같거든요. 예. 당신은 지금 어르신들을 위해서 무슨 공약 준비했어? 서로 간에 이런 토론도 한번 해보고 좋을 것 같은데. 예. 쓸데없는 그 논란에. 근데 지금 그 각 지방 자치단체마다 노인 관련 기관들은 많이 생겨요. 왜냐면 이게 이제 표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건데. 맞습니다. 왜냐면 이 노인 어르신들 세대가 투표율이 높아요. 그렇다 보니까 젊은 층하고 좀 다르게 굉장히, 그런데 이들 기관들끼리 서로 협력이 잘 안 되는 그런 느낌도 있잖아요. 그 느낌이 아니고 현실적으로 문제가 좀 심각한데요. 예를 들면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으로 치매 안심센터가 전국 250개 만들어졌는데 여기서는 치매 진단 해주고 그다음에 치매 등급도 매겨줍니다. 그리고 CT나 MRI 찍는 돈도 국가가 이제 비용을 보조해 주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치매 진단 내리면 그 다음에는 네가 알아서 하세요. 왜냐하면 여기는 그까지만 기능이 돼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가벼운 치매는 데이케어 센터에 다니면서 학습을 통해서 놀이를 통해서 상당히 예방을 할 수 있고요. 좀 더 중증인 치매는 또 요양원에 입소까지 돼야 되는데 그런 것을 연계해 주는 시스템이 아직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그 지역사회에 노인 돌봄 컨트롤 센터를 만들겠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물론 이것만 가지고는 무슨 또 옥상옥으로 조직 하나 더 만든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조직의 문제가 아니고 결국은 정보의 소통의 문제입니다. 지금 보건소 또 건강보험공단, 치매 안심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또 지역에 있는 노인 요양원, 또 노인 전문병원, 또 방문간호센터 이런 데들이 서로 흩어져 있고 이 각각의 센터에 가는 것은 본인이나 보호자들, 자녀들의 책임과 선택이에요. 그러니까 그 질병의 중증도나 치매의 정도에 따라서 적절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는 거죠. 특히나 요양원이나 노인병원 같은 경우에 공공이 너무 적어가지고 민간에 가면 또 비용 부담이 상당히 발생하거든요. 예. 이런 부분들을 좀 적절하게 배치해주고 관리해주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한데 다행히 우리나라에는 이게 구축이 돼 있습니다. 예. 그 화면을 한번 보여주시죠. 예. 이게 사회보장정보원이라는 이 복지부 산하기관인데요. 여기에 직원이 한 800명 되고 예. 연간 예산은 1,000억을 씁니다. 근데 이 기간 안에 지금 이 사회보장정보원 안에 79개 기관에 1,193종의 정보가 모두 모여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들 정보를 모으는 것만 이 기관에서 해요. 왜냐하면 이 기관은 그걸 모아갖고 관리하도록 하는 기능만 갖고 있지 이걸 뽑아 쓰는 것은 복지부나 중앙정부의 소관이거든요. 근데 복지부에서는 이 기관에 이렇게 거대한 정보가 모여있다는 것을 잘 몰라요. 예를 들면 당연히 보건복지 쪽에 그 건강보험공단 자료라든지 이런 것도 오지만은 농림수산부의 그 노후촌 직불부금 관련된 자료, 예. 이거는 소득 자료지 않습니까? 예. 또 국세청의 종합소득 관련 자료, 또 행안부의 재산세나 취득세 관련 자료, 또 국토부의 그 차량 정보나 건축물 그 부동산
보유 관련된 자료, 예. 또 이 예를 들면 저 대법원의 자료도 과적관계 증명서나 등본 같은 것들이 이 토지 등기대장 같은 게 대법원에 속해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것들이 다 연동되고 여기 모이게 돼 있어요. 이렇게 거대한 정보가 모여 있는데 이걸 뽑아 쓰지를 않고 있는 거예요. 아하. 그래서 지난번 제가 이제 방송을 못 하고 복지부 가서 발표했던 게 바로 이런 정보를 어떻게 뽑아 가지고 활용할 것인가에 예. 대한 방안을 이제 제안을 하고 왔는데요. 그다음 그림 한번 내보여 주십시오. 이 저걸 이제 큰 기간끼리 하는 거고 정보별로 이렇게 하면 와, 이거 복잡해. 어마어마하죠.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 정보 연계 현황. 예. 와. 이렇게 이 우리나라 전 국민이 가진 이 다양한 이 저 대상자 그 수급자 파일, 그분의 소득이라든지 재산이라든지 가족관계라든지 다 모여 있거든요. 근데 이것을 꺼내 쓰는 게 굉장히 제한이 돼 있는데 그 작년에 통과된 이 정보 데이터 3법에 이것을 익명 정보로 가공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 익명 정보기를 머지해갖고 제3의 정보를 만들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걸 하는 돈이 들고 시간이 소요되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이제는 구축을 해놨어요. 아, 이 IT 선진국의 어떤 그 예. 단면 중에 하나네요. 그래서 이걸 끄집어낼 수 있게 돼 있는데 그 이재명 후보가 바로 지역사회 그 노인 돌봄 컨트롤 타워 하겠다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이 지역사회 컨트롤 타워라는 기관을 하나를 선정해갖고 여기서 이 정보를 끄집어낼 수 있는 권한을 주면 여기서 그 개인 노인에 대한 돌봄을 필요한 노인에 대한 개인정보를 가지고 치매 안심센터에도 보내고 노인 요양원에도 보내고 데이케어 센터도 보내고 보건소에도 보내고 이렇게 필요한 서비스를 적절하게 이용하게 하실 수 있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보장구 정보라든지 방문 재활급여라든지 방문 간호급여 같은 것도 배치를 해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보만 있으면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가 제공이 가능해지거든요. 그러니까 구슬은 서말인데 이걸 깨는 줄이 없었는데 바로 그 줄을 넣어주겠다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정책을 발표를 하신 거예요. 야, 이건 근데 진짜 이게 아날로그 시대에는 불가능했던 시스템인 거죠. 이게 지금 선진국이라고 해도 한국처럼 IT가 잘 안 돼 있는 나라는 못하는 거죠. 이미 기반은 돼 있는데 그걸 이제 어떤 그 종합적으로 뭘 하고 하는 거에 대한 그거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이번에 아프가니스탄 기여자들 이제 탈출시킬 때 일본이 실패했는데 우리가 성공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외교부 공무원이 저 공항에 직접 들어가가지고 현장에서 지휘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의 그 사례고 또 하나는 한국식의 그 연락망. 점조직으로 해가지고 이 피라미드 형태로 연락을 하니까 한 군데 전화 딱 돌리면 또르륵 해가지고 이 모든 대상자들이 연락이 가고 그분들에게 맨날 몇 시에 어디에 모여라 어디가 버스가 가니까 그 버스에 올라타라 이런 정보가 다 제공되었기 때문에 그분들까지 핸드폰을 통해서 이게 가능했거든요. 바로 그런 식으로 그 우리 지역사회에 계신 모든 어르신들이 지역에 있는 자원을 모두 활용할 수 있도록 바로 연결시켜준 것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야, 여기 아까 봤던 그 어마어마한 복잡해 보이는 표에 보면요. 깨알같이 예를 들면 국립중앙의료원, 예. 서울시 복지재단, 한국전력, 한국가스공사, 한국방송공사 이런 것들이 이 도표 안에 깨알처럼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한전이 왜 여기 들을지 의심하는데요. 갑자기 계량기에서 전기 소모량이 뚝 떨어지면 부모한테 연락하는 시스템이 지금 있습니다. 와, 그렇습니까? 예. 와. 가스가 일정 기간 동안에 사용량이 줄지를 않으면 사용량이 안 생기면 이것도 통보합니다. 부모님이 뭔가 활동을 안 한다는 이야기고 그 식사를 못 해 먹는다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요것만 갖고 할 게 아니고 이것에다가 이 수급자 자격을 붙이면 그 난방 서비스 또 냉방 에너지 바우처 같은 게 줄 수 예. 있는 필요한 사람에게 그 맞춤형을 줄 수 있는 그런 정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자, 근데 최근에 그 논란 한번 잠깐만 보고 가겠습니다. 예. 그 송파구 배현진. 참 어이가 없죠. 예, 그러니까 지금 그것이 어떻게 된 건지 좀 아시는 분 요양시설을 백지화시킨 거예요. 예. 이게 이제 그
저희 병원 이 건너편에 있는 데가 헬로시티라는 데인데요. 네. 이게 신도시거든요. 새로 만드는 엄청난 고층 건물과 주상복합 건물들이 모이는 곳인데 당연히 여기도 이제 노인들이 사니까 공공노인 요양시설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송파구 장지동에 있는 그 노인 시설이 그 치매 안심센터 또 방문간호센터, 노인요양원, 공공요양원, 또 그 데이케어 센터 이렇게 다 복합돼 있어서 굉장히 인기가 좋고 예. 활성화돼 있거든요. 그런 것을 똑같이 길 건너편에도 하나 만들겠다 했는데 집값 떨어진다고 지역 주민들이 반대하는데 이것을 이 변진 의원이나 이 그 지역에 있는 이 국민의힘 이 시의원, 구의원들이 반대를 한 거예요. 그래서 노인 복지시설이 들어오지 않게 되었다라고 홍보하는 문자를 저도 받았습니다. 야, 또 어처구니 없네. 그냥 어르신들 화내셔야지. 그러게 말입니다. 그리고 어르신들 당사자도 화내지만은 그러면 그게 안 들어오면 그 지역에 노인을 부양하고 있는 또 그 집값이 뭐 노인 복지시설을 들어온다고 해서 떨어진다는 거는 증명된 바가 없거든요. 오히려 그게 있기 때문에 집값이 더 올라갈 수도 있는데 그냥 말초적인 생각에 그 노인 복지시설은 혐오시설이니까 이게 안 들어오게 막아서 내한테 표를 주세요. 이렇게 선전하는 거 보고서 정말 시대를 몰라도 너무 모르는구나. 그 진정성 하나도 없어요. 아니, 노인 복지시설을 혐오시설로 보는 이 마인드는 도대체 어디서 온 거죠? 자, 알겠습니다. 어쨌건. 근데 지금 지방정부가 지역사회 어르신들 돌봄의 컨트롤 타워가 되면 뭐가 어떻게 달라지는 거예요? 일단 그 노화뿐만 아니고 사고나 질환이나 장애 같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누구나 살던 지역 내에서 어려부터 죽어까지 체계적인 통합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사실 우리가 그 지방 투표하고 지방자치 제도를 만든 이유 중에 하나가 복지를 조금 더 질을 높이기 위한 측면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특히나 그 개별 현금급여나 이런 거는 뭐 중앙정부에서 자격별로 하면 되지만은 그 노인 돌봄 서비스를 비롯한 사회복지 서비스는 개별 지자체 내 그 소규모 단위로 해야지 제일 효율적으로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지방자치 제도의 장점을 살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중앙에서 컨트롤하는 게 한계가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저희가 잠깐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작은 지역은 2,000개, 많은 지역은 기초지자체 한 군데서 5,000개 복지사업을 합니다. 예. 인구 한 2~30만 밖에 안 되는데 5,000개 복지사업을 하면요. 한 사업당 대상 인구가 5명, 10명인 것도 있어요. 근데 왜 그렇게 많아지냐? 공무원들 승진하려면 새로운 사업이 필요하거든요. 또 구청장 시장 바뀌면 자기 이름을 건 사업을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자꾸 만들다 보니까 비슷비슷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지게 됐고 예. 그러면서 거꾸로 이 서비스를 받을 대상자들을 소외되는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5,000개나 되는 서비스를 내가 뭐가 대상이 된지를 누가 알겠습니까? 근데 이번에 그 코로나 백신 예방접종 신청하고 또 그에 따라서 접종받고 또 그 2주 경과되었고 면역 형성됐다라는 접종 증명서 통보받고 이런 걸 하면서 국민들이 이제 스마트폰을 이용한 행정정보 이용에 굉장히 익숙해졌지 않습니까? 이번에 그 재난지원금도 이제 전부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그 신청하고 지급하고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서비스를 통해서 앞서 보셨던 사회보장정보원의 시스템을 역으로 이거는 공급자 중심으로 되어 있는데 수요자 중심으로 뽑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의 연령이나 당신의 재산 수준이나 당신의 소득에 맞춰가지고 이런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고 핸드폰으로 통보받을 수 있습니다. 아하. 그럼 그 중에서 가장 금액이 크거나 가장 자기에 필요한 것들을 골라서 받겠다고 클릭하면 이게 딱 그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도 대한민국은 인프라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야, 대단한 나라구나, 이게. 이게 이제 돈만 더 쓰면 되네. 큰 돈도 아니고 이 데이터 마이닝 시스템을 해갖고 그런 정보들을 뽑아내갖고 엮어내는 예. 추가 가공만 하면 또 몇천억 안 들여도 예. 연간 이 사회보장정보원이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연간 예산을 1,000억을 썼는데 누수 낭비를 절감한 게 2조 4천억을 절감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24배의 비용을 절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다가 조금만 더 돈을 쓰면 그야말로 국민들이 맞춤형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진다는 거죠. 예.
근데 아까 그 송파 이야기도 했지만 뭐 복지시설 아직 굉장히 적죠. 그렇습니다. 이게 굉장히 큰 문제인데요. 네. 지금 우리나라가 그 뭐 국가 GDP 규모로 보면 세계 10위권이고요. 수출은 세계 7등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국가 재정 규모가 OECD 평균의 반도 안 되고요. 사회보직지 지출은 그 OECD 평균의 3분의 1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나 적은 그 사회복지 지출을 하다 보니까 국민들 삶이 어려운데 이걸 이제 늘리려 해도 인프라가 너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뭐 예를 들면 노인 요양시설 같은 경우에는 공공 요양시설이 0.98% 1%가 안 됩니다. 다 그러면 미간에 개인이 하는 거. 예. 뭐 개인이 하는 데는 저 잘하고 좋은 데도 있지만은 아무래도 공공이 하는 데보다는 조금 서비스가 떨어진다든지 또 그 여러 가지 불합리한 인권의 점이 문제가 생긴다든지 있다든지. 예, 인권 유례 문제가 생긴다든지 이런 위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제가 그 초다의사를 다니는 송파 구립 노인 요양원 거기도 그 웨이팅한 노인이 200명이 넘어요. 거기 입소하려고. 가보면 널찍널찍하고 서비스 좋거든요. 간호사 선생님들이 전부 RN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저 대학병원 같은 데서 간호과장 하던 분들이 퇴직해서 거기서 일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또 간병 있는 숫자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서비스 질이 좋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 입소하는 것이 그 지역 그 노인들의 꿈이고 또 보호자들이 그 하려고 막 그 대기도 많이 걸고 놓고 있는데 문제는 이런 공공시설이 너무 적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도심 지역에서 늘려면 땅값도 비싸고 건물 짓는 비용도 들고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걸 차기 정부에서 이 늘어나는 노인 인구를 어떻게 감당할까 해서 고민을 지금 계속하면서 청와대 그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기획단을 1년 반 정도 운영하면서 우리가 낸 아이디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전국에 있는 1987개 보건진료소를 노인 요양시설로 바꿔버리자. 거기다 건물 더 올려가지고. 예. 왜냐하면 여기는 입원실만 있으면 되거든요. 네. 그 땅도 국가 땅이에요. 개인이 가진 것도 국가에 기부 체납해야지 보건진료소가 설치되거든요. 보건진료소는 보건소나 보건지소와 마찬가지로 공공의료기관입니다. 그럼 거기 간호사가 한 분씩 배치되어 있는데 여기를 30병상을 만들면 노인들을 6만 명을 모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노인들 6만 명을 돌보기 위해서 4만 5천 명의 이 요양보호사의 일자리가 생기고요. 이 이교대로 해야 되니까 이 보건진료소장 겸 이 센터장을 담당할 간호사가 또 4천 명이 더 고용돼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5만 명 정도의 일자리가 더 생깁니다. 그러면서 공공 그 요양병상이 확 늘어나게 되는 거죠. 특히나 이것을 이제 간호요양시설, 너싱홈을 만들면 그 단순히 그 노인 요양으로 돌봄을 하는 것뿐만 아니고 일정 정도 의료 서비스도 가능하거든요. 예를 들면 욕창에 대해서 드레싱을 한다든지 이 침 가래 같은 거 뽑아낸 석션 한다든지 또 상처 소독을 해가지고 거기 채취를 좀 한다든지 이런 것까지 가능해지니까 노인 요양병원에 저 전문 병원 입소할 숫자를 줄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그만큼 의료비가 절감이 됩니다. 그러네요. 근데 이게 이제 보건소 위 그 땅을 그대로 활용하자는 거니까. 예. 근데 문제는 지금 시골. 예. 시골에 노인들 많으신데 또 노인들이 더 오신다고 하면 반대하는 분들 많지 않을까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시골 다니면서 몇 군데 물어봤거든요. 첫째, 기존에 있는 어르신들이 이 돌봄을 필요로 하는 어르신들이 노인 인구 비율이 이 경북이나 전남 같은 지역에는 군 단위, 면 단위 이하의 리 단위까지 가면 40%까지 높아집니다. 옛날에는 마을 회관이나 노인정에 나와서 모여서 식사를 했는데 이제는 그까지 걸어 나오지도 못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분들을 그 모셔야 될 시설이 당장 필요하게 된 게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로 노인이라도 좋으니까 인구만 좀 유입을 해달라는 거예요. 왜냐면 그 면이 군이 없어질 위기에 처한 데가 수두룩하거든요. 이 그 군민이 2만 명이 안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 주민이. 그러면 이거는 그 군 통폐합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네. 그래서 군이 사라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노인이 돼도 좋으니까 어쨌든 이쪽으로 옮기고 대신 주소 이전 해달라는 걸 조건을 붙이겠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면은 실제로 이제 뭐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다 그러면은 보건소 활용률이 굉장히 높아지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분들 돌보기 위해서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요양보호사를 비롯한 여러 가지 인력들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일자리 창출도 되고. 일자리 창출도 되고 젊은 사람들이 거꾸로 이 일자리 때문에 다시 시골로 올 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국가 균형 발전에 도움이 되고요. 예. 무엇보다 핵심적인 거는 국가 재정이 여기 안 들어간다는 겁니다. 왜요? 여기는 농특 기금이 있거든요. 아, 지금 이미 있는 돈. 예. 이 한미 FTA 때문에 그 자동차라든지 어류라든지 이득되는 부분에 농특세를 더 걷었습니다. 요게 이제 120조 정도 되는데 농민에 대한 의료비 지원, 의료보험료 반액을 여기서 내주고 있고요. 국민연금도 반액을 내줍니다. 그래도 아직 80조 넘게 남아 있어요. 아, 그걸 지을 수 있다. 예. 전국의 보건소, 보건시설을 이거로 싹 다 새로 지었습니다. 그러고도 돈 남아 있으니까 이걸 다시 쓰면 된다는 거죠. 아. 기금이니까 별도의 증세나 부담이 없습니다. 그런 방법이 있었네. 예. 왜 돈을 쌓아두고 쓰질 않아? 근데 이걸 안 쓰다 보니까 농림부에 이게 쌈시돈이 돼버렸어요. 이잣놀이 하는구나. 그리고 우리나라는 국토가 적고 인구가 적어가지고 그 대량 기회식 농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산만으로 농업 경쟁이 없거든요. 그래서 기술을 발전시키는 농진청의 연구비로 1년에 1조를 넘게 씁니다. 아. 근데 그렇게 축적된 기술을 가지고 또 이런 자본을 가지고 해외 농업 투자 같은 것도 해야 되고 또 거꾸로 농민 복지를 위해서 이런 데도 쓰자는 거죠. 쌓아둘 이유가 없는 돈이거든요. 알겠습니다. 자, 노인들 이제 방법과 시사냈어요, 지금. 예. 결국은 보건소, 아까 그 IT 인프라와 보건소 등을 활용하면 상당히 좋아질 것이다. 예. 그러면 이제 간호, 간병, 지금 아까도 그런 얘기 계속 했습니다만 예. 가족 중에 환자나 뭐 아프신 분들이 있으면은 그 중에 특히 그 주부나 뭐 이런 분들은 하루 종일 병원에 가서 간병해야 되고 이런 거. 예. 그게 힘들면은 간병에 써야 되는데 비용도 만만치 않고. 예. 이 부분 어떻게 지금 해결할 방안이 있습니까? 예. 이것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가 굉장히 디테일한 대안을 제시했는데요. 두 가지를 제시했습니다. 일단 대도시는 그나마도 인력이 풍부하니까 이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하면서 간호사 숫자를 확 늘렸거든요. 충원이 되는데 서울만 벗어나도 수도권만 벗어나도 지방에는 충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 후보는 거꾸로 지방부터 먼저 충원시켜주겠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인력 배치 기준을 바꿔갖고 수가를 더 얹어주겠다. 두 가지를 제안하는 거예요. 그 내부에서 굉장히 이런 내용을 잘 아시는 분이 아마 이걸 준비한 것 같은데요. 물론 그 중에 한 분이 접니다만은 난 또 훅 들어오시네. 이 결국 간호사를 더 채용하는 것이 이득이 되면 병원은 채용하고 인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되는데 채용하는데 그분이 가져가야 될 급여가 너무 높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그 급여가 충분히 보상될 수 있는 만큼 수가를 매겨주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간호면허가 38만 부까지 갔는데 예. 여전히 장로면허가 2배가 넘습니다. 그래요? 액팅 간호사가 10만 명도 안 되거든요. 나머지 그 액팅하지 않는 현장에 있지 않은 분들이 나가서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돼요. 그분들이 원하는 근무 조건과 원하는 임금을 보장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우리가 이재명 후보한테 좀 희망을 가진 것은 이재명은 한다 이런 슬로건이 있지 않습니까? 네. 문재인 정부에서는 의사들 반대 때문에 의대 정책을 못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간호대 지금 전국 200개가 넘거든요. 거기 정원 늘리고 또 정책도 새로 해주면 간호사 숫자를 더 늘려서 배출할 수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그러면 신졸이 계속 새로운 병원에 가고 또 기존에 활동 안 하신 분들도 나와서 일할 수 있도록 근무 시간을 좀 줄여둔다든지 그 야간 근무를 좀 적게 해준다든지 또 급여를 높여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갖고 필요한 일들 공급되게 해주겠다는 거죠. 그렇죠. 이재명은 하고 윤석열은 안 하거든요. 대한간호협회 윤석열이 방문을 했는데 그냥 가서 인사만 하고 왔어. 예, 사진만 찍고 왔죠. 발적벌하고. 예. 그런데 이재명 후보는
환자와 가족의 입장에서 입원 및 간병 제도를 재설계하겠다라고 하면서 환자의 중증도, 간호 필요도에 따라서 간병 수요를 결정하고 그에 따르는 인력 배치 기준을 만들고 그에 따른 수가를 배정을 하겠다라고 했고 여기에 근무하는 간호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의 대우와 숫자를 늘리고 좋게 해주겠다라는 선언인 예, 겁니다. 예. 자, 어쨌든 지금 이런 게 있어요. 사람 구하기 힘들고 아마 예. 그건 아마 처우 문제가 좀 있을 것 같긴 해요. 예. 어. 그리고 지금 그 간호대 졸업생들이 우리나라는 굉장히 우수합니다. 예. 커트라인이 같은 학과에서 제일 높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예. 의대 치대 빼고는 간호대가 가장 높은데 그런 우수 인력이 죽으라고 공부하고 또 지금은 전부 4년제거든요. 그런 다음에 병원 임상 실습까지 했는데 이분들이 몇 년 일하다가 지쳐갖고 그냥 일하러 안 나와버리는 거예요. 못 나오는 거죠. 첫째 애를 키울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고 두 번째 그렇게 일하기에 너무 힘든 야간 근무라든지 교대 근무라든지 이런 조건들 때문에 못하는 거거든요. 예. 그런 부분을 인력을 추원해주고 수가를 개선해주면 얼마든지 확보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저희가 문진 케어를 설계하면서 보건의료 부분에 추가 필요한 인력을 보니까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다 늘려야 되지만은 간호사가 가장 많이 늘려야 돼요. 지금 코로나19 때문에도 많은 분들이 굉장히 고생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소진 번아웃 때문에 뭐 그만두겠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보건의료 노조의 그 파업 명분 중에 하나인데요. 우선 코로나 중인데 어떻게 파업하냐 해서 설득은 됐지만은 이대로 갈 수는 없거든요. 40만 명 정도를 이 분야에서만 더 충원을 해야 됩니다. 야, 그러네. 그래서 20만 명은 기존에 간호면허를 가진 분들이 현장에 나오게 해주고 나머지 20만 명은 신규로 더 배출해야만 되는 거죠. 그렇게 해봤자 지금은 한 해 10,000명밖에 안 나오니까 10,000명으로는 루틴하게 나가는 만큼을 대체하는 걸로 끝나거든요. 2만 명씩 배출해가지고 10년 해봤자 20만 명 겨우 채웁니다. 이게 딱 공공 부분에서 예. 확실히 우리가 이제 복지 그러면은 뭐 좀 어렵게 사시는 분들 뭐 두텁게 도와준다 개념만 있잖아요. 사실 정치인들이. 근데 예. 복지의 영역은 정말 무궁무진하다. 그 중에서도 이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냥 우리 방송 들으시는 분들이 그런 생각 한번 해보세요. 우리 가족한테 예전에는 그게 우리 가족에 환자가 생겼는데 우리 어르신이 지금 치매가 걸리셨는데 당연히 내 몫이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지금 복지가 발전하면서 국가가 어떻게든지 그걸 도와주려고 하는데 사실 대상자이신 분들이 아까 말한 세금 올라가는 소리도 하면서 뭐 증세를 반대하거나 복지를 반대하는 이상한 구조 속에 놓여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보수 진보를 떠나가지고 많은 분들이 이런 복지 중요하다라고 찬성을 한다면 그 증세 굉장히 쉽게 되거든요. 예. 그 증세를 반대하고 복지 확대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자기 가족 중에 누구라도 그런 대상자 있으면 그 소리 안 나올 건데요. 맞벌이 부부가 어렵게 애 키우면서 돈 벌어갖고 노인 돌봄까지 하는데 어르신이 갑자기 치매가 와갖고 계속 치매면 차라리 포기하겠는데 정신이 좀 올바르다가 왔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거든요. 그럼 혹시나 길거리 나와서 차에 치일까봐 문을 걸어 잠궈 놓고 나와야 돼요. 그리고 밥상을 점심 밥상, 저녁 밥상을 채워놓고 나오는데 가보면 밥상 엎어져 있고 벽에 똥칠하고 있고 이러면 억장이 무너지거든요. 가정이 다 파괴돼 버립니다. 그런 걸 보면 이 어르신이 잠깐 낮에 정신 돌아올 때 데이케어 센터도 가고 또 안 나오면 방문 간호사가 와갖고 또 돌봄 서비스도 좀 해주고 또 약간 증세가 심할 때는 그 요양원에 입소도 시켜주고 이런 서비스를 국가가 알아서 해준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게 돈 쓰고 세금 내는 거 아까워할 사람이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지금 저번에 의사들 뭐 증원하네 뭐 지방 어쩌고저쩌고 하네 그 한참 논란이 있다가 지금 사그라들었는데 예. 공공의과대학 그것도 엄청난 반대에 부딪혀서 결국은 지금 못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엄청난 반대를 한 게 뭐 저는 의사입니다만은 의사들이 이거는 잘못했다고 생각을 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공공의과대학에 나온 사람들이 개운과 영향 안 미칩니다. 그 분야에 종사하는 것을 조건으로 공공의과대학에서 무료로 교육시켜주고 특정 지역의 공공기관에서 근무하게 돼 있거든요. 예. 그리고 이분이 레전트 기간 포함해갖고 20년 뒤에나 현장에 나오는데 그걸 겁내가면서 이거 안 된다. 그러면서 예를 들면 진주 정도만 해도 창원 정도만 해도 공공병원에 의사 못 구하고 있어요. 안 가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들이 결정해갖고 우리 중에 몇 프로는 거기에 할당을 시켜주겠다. 이런 길이라도 하면서 공공의과대학을 반대하면 또 모르겠는데 한 해 3,300명 나오는데 그중에 겨우 기껏해야 40명 50명이 더 늘어난 거거든요. 야, 일부 집행부 때문에 예. 밥그릇 싸움에만 매몰돼서 그리고 별 실체도 없는 밥그릇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냥 문재인 정부가 하는 거 싫어 이런 느낌도 있고요. 자, 근데 지금까지 말씀하셨던 것들 이게 네거티브 때문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선거를 왜냐면 저 굉장히 많은 걸 치렀잖아요. 근데 예. 공약이 이슈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이런 이야기들이 예를 들면 노인 돌봄에 관련해서 이낙연의 정책, 뭐 이재명의 정책, 뭐 또 추미애의 정책 이런 것들이 서로 이렇게 비교되면서 어차피 원팀이 되면 상호 보완되고 이 과정을 거쳐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방송 토론 이슈도 안 돼요. 예. 이해가 안 돼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 저도 다른 후보들 거라도 좀 소개를 해가면서 균형을 맞추려 했는데 뭐 보도도 안 되고 알리지도 않고 발표도 안 하고 하니까 이거 하나만 소개하다 끝나서 좀 아쉬운데요. 지금 이거는 노인 돌봄 이재명만 꺼내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좀 선거란 게 결국 이제 국가의 중요한 방향을 결정하는 거고 이런 거 하려면 어쨌든 돈은 써야 되고 또 행정 전달체계도 바꿔야 되고 공무원도 더 채용해야 되고 공공노인 복지시설도 늘려야 되고 하는데 그런 것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보려면 이게 이슈거리가 되고 논쟁이 돼야만 되거든요. 그거 하느라고 조 단위의 돈을 쓰면서 대통령 선거를 치른 거지 않겠습니까? 그게 민주주의의 힘인데 이렇게 너무 좀 낭비적이고 소모적으로 흘러갖고는 선거 치르는 의미가 없지 않겠나 싶어서 저는 이런 부분을 좀 더 강조하고 특히 언론이 문제죠. 이런 부분을 부각을 시켜서 쟁점을 만들어줘야지 이 차기 정부가 오면 좀 더 발전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대장동을 개발해가지고 한 5천억을 시민한테 돌려주면서 그게 이제 뭐 터널 뚫고 네. 공원 만들고 또 뭐 그 아파트 입주하는 사람들한테는 그 분양가를 싸게 해주고 뭐 이 과정들이 있어요. 네. 이것을 칭찬받을 만한 나름의 정책도 네거티브로 가는데 사실 우리가 선거라고 하는 것이 뭐 계급투표 얘기를 하고 있긴 합니다만 선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나아져야 되거든요. 근데 그 나아져야 되는 우리의 삶이 선거를 통해서 나아지는 관심은 하나도 없어. 네. 그냥 어떻게 하면 저 사람 떨어뜨릴까만 연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뭔가 분명히 잘못됐다. 그러니까 정치 투쟁만 계속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피해보는 건 우리거든요. 예. 그러니까 노인 돌봄이나 뭐냐 그냥 대충 나아지는 거 없이 그냥 그 정책 기존에 정부가 하는 거 그대로 가니까 복지가 확 나아지질 않아서 전 그렇게 보거든요. 아까 OECD 평균 3분의 1밖에 안 되는 복지 정도인데 우리는 그걸 좋아졌다고 생각하잖아요. 예. 근데 만약에 진짜로 OECD 수준으로 올라가면 정말 살만하네 이런 생각이 들 텐데 결국은 우리의 어떤 정치권과 언론과 국민들의 어떤 일부에 의해서 삶의 질을 못 높이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뭐 저는 이 언론 개혁을 제지하기 위해서 그 협의회라는 이름으로 또 시간 끌고 있는데 이런데 자구우면하지 말고 밀어붙여야지 언론 또 본연의 자기 그 자리를 좀 찾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또 언론이 바뀌어져야지 이 대선 또 제대로 된 보도가 되면서 국민들에게 혜택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왜 이재명 후보를 그 준비됐다고 이야기하냐면요. 민주당 후보들도 뭐 가장 이슈가 될 만한 게 부동산 공약 같은 거 있잖아요. 예. 사실상 제대로 된 공약 내서 ABCD 그 단계별로 낸 후보는 이재명밖에 없더만요. 네. 나머지 분들은 그냥 대충 어떤 한 특정 부분만 공약을 내고 있어가지고 그 공약들이 마치 이재명 지사가 본인이 말하듯 공약 이행률 뭐 90%가 넘으면 좋아지는 거잖아요, 세상이. 네. 그럼 그 뭔가를 좋은 아이디어를 냈거나 뭔가를 진짜로 할 것처럼 보이거나 해왔던 사람을 뽑아주면서 삶의 질이 높아지는 거죠. 뭐 민주당 사람들 고발해달라고 사주하시는 분, 뭐 특정 가족을 거의 도륙하다시피 수사하시는 분이 대통령이 되면 나라가 좋아지겠습니까? 그래서 이 차기 정부에서 좀 더 나아지길 바란다면 저는 이번 대선을 좀 슬기롭게 치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또 그런 것도 있어요. 그 복지 정책에 대해서 토론하는 게 일정 부분 조금씩 나오잖아요. 예. 그 이재명 후보가 물어요, 이낙연 후보한테. 아직도 그 복지에 대한 뭐 생각이 똑같으냐. 아, 나는 아직도
어려운 계층한테 두텁게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근데 사고가 단편적인 거예요. 어려운 계층한테 두텁게 주고 또 보편적 복지나 경제정책은 따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전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렇게 해야지 또 증세도 이제 인정을 받고 돌파를 할 수 있으니까 예를 들면 노인 장기 요양보험을 좀 몇십만 명한테 더 확대하겠습니까? 이런 아주 구체적인 논쟁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에 따른 재정 소요가 나오고 그에 따르는 저 공무원 저 숫자 확충도 나오고 그래야지 의미 있게 정책을 해 나가는데 두리뭉실 해가지고 선거 치르고 끝나고 나면요. 다음에 또 기재부 반대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고 또 5년 허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단편적이라는 말이 이거 하면 이거 못해 하는 마인드 있잖아요. 예. 그 마인드 속에는 증세는 없어. 지금 현재 그대로 유지할 거야. 예. 세상이 얼마나 확 좋아지겠냐고요. 그 증세도 좀 해야 되고 국가 예산도 지금 600조 정도 된다 그러지만 한 1000조 정도 늘려야 되고요. 그게 예. 현실적으로 맞잖아요. 그럼요. 경제 규모는 되는데. 예. 그러니까 돈은 버는 놈은 있는데 세금이 안 올라가니 국가 예산은 올릴 수가 없는 것이고 그럼 세상을 어떻게 확 바꿉니까? 예. 천조보다는 한 800조 정도. 쓰세요 좀 화나게. 지금 그 단계별로 일단 차기 정부에서는 800조 달성을 목표로. 800조 정도. 예. 근데 그 중에 대부분은 이제 복지 상당 늘어날 그 측면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거를 혜택 보실 분들이 세금 늘어나는 소리라고 말씀하시는 이 아이러니. 그러니까 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일부 보수에 계시는 분들 이 민주시민의 자격이 없다고 생각해요. 예. 국가의 주인인 국민이 내가 지지하는 정치인한테 요구를 해야 됩니다. 이거 해야 된다고. 지금 출생률이 떨어지는 이유가 국가 관리를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맞습니다. 아이를 낳고 싶어도 못 낳게 만드는 이 분위기를 만들어 놓고 왜 애 낳지 않느냐고 이야기하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네. 그러면 그 대부분은 저는 복지 쪽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부동산도 마찬가지겠지만 복지 부분이 굉장히 좋아져 가지고 야 아이 하나만 낳아도 정말 내가 그 키우는 부담 없이 그냥 이제 그게 결국에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이야기가 되겠지만 어찌됐건 간에 그거 안 해주면서 뭐 얘 낳아라 당장 뭐 얼마 줄게 이걸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당연히 이제 그렇게 될 건데 문제는 속도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복지학대를 통해서 삶을 보장하는지의 속도가 빠를수록 저출산 고령화는 늦출 수 있는데요. 그 속도를 못 따라가면 결국 대한민국이 힘들어지는 예. 그런 비스 사이클 악순환으로 가게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차기 정부 여기가 가로 열고 차기 이재명 정부라고 쓰여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차기 정부의 노인 돌봄 정책 정권 연장을 위한 싱크탱크 252회 방송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석에 이제 집에 있기 싫으셔가지고 그 있기 싫은 집에 또 돌아가셔야 되고. 자, 고생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새날은 이따가 9시에 최민희, 황희두 두 분과 함께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희망을 형제이게 하자 설령 그것이 내일이라 해도 현재로 저들을 물리치자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